짜빈동 전투가 있기 한 달 전인 짜빈박 전투예요. 짜빈박? 이 짜빈박 전투에서 배트민이 청룡부대한테 승리를 합니다. 뭐라고요? 배트민이 승리를 해요. 무려 60명의 사상자가 청룡부대에서 났어요. 아주 야무지게 매복을 하고 있다가 청룡부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기습을 했거든. 매복 기습을 했거든. 여기서 무려 60명의 사상자가 나면서 짜빈박 전투가 아주 우리 해병대한테는 좀 패배의 전투로 기록이 되죠. 그러니까 이 북베트남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한번 이겼다 얘네들한테.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을 하냐 하면 한국군 해병대 부대 하나를 완전 이번에는 전멸을 시켜버리자. 그렇게 되면 국면을 전환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들의 목표가 된 데가 어디냐면 해병대 청룡여단 제11중대예요. 제11중대의 중대 기지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평야지대에서 약간 볼록 솟은 언덕에 있는 기지였는데 이제 가로 세로 한 300m, 300바이 200m 해가지고 약간 타원형의 그런 그 기지였는데 이게 전형적인 한국군의 중대 전술 기지였어요. 그러니까 베트남에서 남베트남군이나 미군이 싸웠던 방식이 뭐냐면 Search and Destroy예요. 즉 수색해서 경멸한다예요. Search and Destroy, 미군의 전법은 이게 뭐냐면 물량이 대규모로 있는 군대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쉽게 말해서 연대 규모의 거대한 기지를 세워놓고선 거기서 Search and Destroy를 해야 되거든. 그럼 이러려면은 엄청난 물량이 필요해요. 수색 부대를 보내서 적을 포착하면 대규모 헬리콥터 부대가 가서 뭐예요? 후방을 차단하고 적을 경멸시킨다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게 게릴라 작전이란 말이지. 이게 정규군끼리 하고 싸우면은 돼요. 근데 이게 소수의 게릴라가 막 점점 흩어져 있잖아. 이거 하려면 이게 힘들다고. 그러니까 전혀 베트남의 정글에서는 맞지 않는 전법이었어요. 일단은 뭐예요? 여러분 게릴라라는 게 그러니까 베트남전이 왜 힘든 전쟁이었고 참혹한 전쟁이었나? 일반 양민하고 베트콩을 구별을 못해요. 구분이 안 돼요. 구분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만약에 베트콩을 섬멸했다 치더라도 하루 이틀 지나면 또 다른 베트콩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전혀 안 맞아요. 이런 전법이. 그러니까 애초에 그러니까 베트콩 같은 이 게릴라를 하나하나 수색해서 섬멸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전법을 썼어요. 한국군은. 그러니까 중대 전술 기지는 요 정도, 그러니까 200~300m, 그러니까 가로 세로 200~300m 정도의 원형의 기지를 하나 세워요. 그래서 2중 참호를 파고 거기다 뭐 4중, 5중의 철조망을 이제 둘러서 보호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네이팜탄, 그 다음에 조명탄 지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지뢰도 쭉 깔아놔서 그 중대 기지의 방어를 아주 탄탄하게 해놓고요. 여기에 최소 3일분의 식량과 탄약을 비축해놔요. 그래서 일단 적의 연대 규모의 공격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48시간은 막을 수 있게 시스템을 구축해 놓은 겁니다. 한마디로 소규모 적의 공격은 중대 자체 가진 화력으로 방어해 난다. 그래서 박격포 부대도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그 이상의 병력이 오면 그 중대 전술기지 후방에 있는 포병 부대를 활용해서 상대한다. 이런 전법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 중대 전술기지가 하나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게 각각 기지가 여러 군데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기지와 기지 사이가 한 10km 이내예요. 그러니까 서로 10km 이내에 네트워크가 돼 있는 거예요. 10km 정도 돼 있으면 중간에 포병 부대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누구나 이제 화력 지원이 되는 거였죠. 또 각 기지와 기지 사이에는 이제 야간 수색조, 매복조를 이제 편성을 해서 요 기지 간의 연결이 단절되는 걸 이제 미리 막았어요. 이게 전술기지가 하나 있잖아요. 이 전술기지가 뭘 하냐면은 우리가 보통 기지 하면은 전투만 하는 거죠. 아니에요. 한국군 중대 전술기지는 이 전술기지를 중심으로 양민 지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중대 전술기지 방어선 안으로 양민을 끌어들였어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게릴라 섬멸의 원칙이었어요. 왜? 바깥에 우리의 그 힘이 미치지 않는 바깥에 있는 마을들은 어쩔 수 없이 뭐예요? 게릴라의 본거지가, 그러니까 게릴라가 마음껏 휘저을 수 있는 그런 물이 되잖아요. 쉽게 말해서 게릴라가 물고기라면 바깥에 있는 마을들이 뭐가 돼요? 물이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뭐야? 물을 없애자. 그럼 물고기가 못 사니까. 그래서 중대 전술기지를 곳곳에 해놓고서 이렇게 시스템을 구축해놓고서 이 안쪽으로 양민을 끌어들이는 작전을 했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민간인 보호에 70%의 힘을 기울이고 나머지 30%를 전투에 쓴다. 이런 개념이었어요. 나중에 이게 소문이 납니다. 한국군 관할 지역으로 가면 베트콩의 시달림을 안 받아도 된다는 소문이 나기 시작하니까 한국군 중대전술기지 내로, 그러니까 그 권역 내로 베트남 양민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불과 반년 만에 청룡부대가 구축해놓던 이 중대전술기지 시스템 있잖아요. 이 안쪽으로 무려 120만의 양민이 들어옵니다. 한국군 권역 내로 들어가면 더 이상 베트콩이 우리를 안 괴롭힌다라고 해가지고. 이게 처음에 미군이 이걸 비웃었다고. 야, 너네 그렇게 조그맣게 점점점 해놨다가는 베트콩하고 걔네가 우다닥닥 하면 너네 하나하나 차례차례 섬멸될걸? 이렇게 했어요. 근데 아주 보기 좋게 그걸 뒤집어 엎어버렸죠. 나중에는 미군도 이 전술을 모방해요. 인정하고. 아하. 네. 그러니까 이 11중대의 위치가 어디냐면 이제 그 근방의 가장 중요한 거점이 이제 추라이 공항이 있었어요. 추라이 비행장하고 청룡의 야포 진지 사이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길목에 있는 이 11중대가 무너지게 되면 추라이 비행장이 베트민군 손에 넘어갈 수 있다는 말이지. 그래서 이제 11중대가 방어에 만전을 기합니다. 일단은 이중 철조망을 놓고 그 안에 5중으로 또 철조망을 쳐요. 그 다음에 그 예상 적의 침투로에다가 지뢰 140발, 그 다음에 크레모 63발, 그 다음에 조명지뢰 같은 것도 38발을 매설해 놓습니다. 그 다음에 각 교통호를 아주 미로같이 파요. 그래서 각 교통호가 있죠. 각 교통호가 서로 연결이 돼 있었어요. 그리고 항상 참호를 팔 땐 얼마나?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10cm 더 파라 그랬대요. 네가 참호를 1cm 더 파면 네 생명이 1%씩 늘어난다 그랬대요. 그 다음에 이제 교통호 중간중간에 토끼굴이라고 해서 조그만 구멍을 만들어놔요. 왜냐하면 이제 적이 포격을 하면은 숨어야 되잖아. 그 토끼굴 안에 딱 들어가서 숨을 수 있게 토끼굴도 여러 개를 만들어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지붕을 강화합니다. 폭격에 견딜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취침하는 곳하고 참호하고 되도록 가깝게 만들어놔요. 그래서 만약에 비상시에는 빨리 가서 전투 배치를 할 수 있게. 당시 청룡부대 11중대 중대장이 정경진 대위였는데 이 정경진 대위한테 정보를 하나 줍니다. 뭐라고 줬냐면 근거리 정찰을 실시해보니 대규모 적의 공격이 예상된다는 정보가 정경진 대위 귀에 들어와요. 그래서 정경진 대위는 계속해서 진지 보강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베트남의 공격이 시작되는 날이 왔습니다. 이때가 1967년 또 발렌타인데이 2월 14일이었습니다. 2월 14일. 네. 요때가 베트남이 좀 날씨가 안 좋은 때인가 봐요. 막 비바람이 불고 안개가 있고 막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하나 이날은 이제 베트민이 제의했던 7일간의 휴전이 끝나는 날이었어요. 임시 휴전이 끝나는 날이었어요. 근데 정경진 대위가 생각한 거예요. 야, 이제까지의 경험을 보니까 항상 날씨가 안 좋을 때 베트민이나 이런 게릴라들, 베트콩들이 공격을 한다. 오늘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대요, 사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밤 11시 20분에 3소대, 11중대 3소대의 전방에 청음조라고 있어요. 이제 적이 오는 소리를 듣는 애들. 그러니까 그때는 야투 장비가 없었잖아. 우리가 야간 투시경이 없었잖아. 그러니까 청음조가 있었다고. 적이 오는 걸 듣는. 청음조였던 이제 박기장 일병이 전방에 적이 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바로 보고했다고. 여러분 예전에 기억나십니까? 그 DMBMF 할 때 얘네들이 철조망 통과하려고 뭐 들고 왔었죠? 파괴통 같은 거 들고 왔었죠. 파괴통을 들고 오는 적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공격을 시작했고 베트민이 시체 한 구만 넘겨놓고서 도망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중대장이 모든 예하 부대원들한테 명령을 냅니다. 절대 잘 때도 군화 벗지 말아라. 언제든 공격할 수 있다. 근데 뭐 군화 벗고 이런 것도 기다릴 틈도 없었습니다. 바로 새벽 4시 10분부터 베트민의 공격이 시작됩니다. 이제 3소대 전방에 또 다른 청음조가 있었어요.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이제 조정남 일병하고 이제 도성룡 일병이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이 베트남 사람들 특유의 채취가 있대요. 그걸 맡았대요. 그 채취를 맡고서 거기를 주시하다 보니까 야간인데도 불구하고 수풀이 막 움직이는 게 보여요. 그래서 이 조일병이 은밀히 빠져나와서 중대본부에 와서 알립니다. 그래서 중대장이 바로 조명탄 발사를 명령해요.
네. 대낮같이 밝아지죠. 그러면서 이 중대장이 이에하 부대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적의 공격이 눈앞에 온 것 같다. 절대 마구잡이로 사격하지 말고 코앞까지 유인해서 눈으로 확인한 뒤 일발 필살이다. 진지는 최후의 1인까지 사수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명탄 쐈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조명탄이 켜지니까 새카맣게 베트민군들이 몰려오고 있었어요. 곧 이어서 조명탄이 터지자마자 베트민군이 이때다 싶었는지 몰라도 막 포격이 시작됐대요. 기관총 날라오고. 그러니까 막 포격 쏟아지고 기관총탄 날라오고 아주 그냥 아비규환이 됩니다. 이때부터. 근데 우리가 진지 보수공사를 많이 해놨잖아요. 이걸 용케 버텼대요. 근데 또 하나 다행인 것은 적들이 예상 침입로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표 불러줄 필요도 없이 그냥 야 때려 그러면 이제 포가 날라서 때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측장교인 김세창 중위가 바로 포격을 명령했죠. 그래서 포격이 바로 시작됐고 이 포탄들이 접근해오는 적들의 머리 위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피하간의 격렬한 포격전이 시작돼요. 포격전이 시작되는데 갑자기 연속전의 폭발음이 들려요. 뭐냐면 베트민군의 특공조가 파괴통을 가져가서 철조망지대를 날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철조망지대가 뚫린 거지.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걔네들 하는 거 있잖아요. 꽹가리 막 치면서 전형적인 공산주의식 인해 전술이 시작된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11중대 대원들한테도 일제 사격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M1소총, 그 다음에 BAR 자동소총, 그 다음에 M1919 자동 기관총, 그 다음에 박격포, 무반동포 막 날아갑니다. 막 날아가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증언을 들어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조명탄 때문에 적이 보이는 거 아니에요. 적 막 새카맣게 몰려온 적들이 수수단 넘어가는 같이 쓰러지는 게 완전 슬로우 비디오 같이 정확히 보였대요. 공산주의 특유의 재파 공격 그런 방식이에요. 그렇다면 그분들 중에 돌아오신 분들이 네. 많이 계셨잖아요. 예. 어떤 생생한 증언들이 또 있었을 것 같아요. 예. 그 전투 기록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이학현 일병이라고 있으세요. 이학현 일병은 이미 두 다리의 부상을 입은 상태였어요. 두 다리의 부상을 입은 상태였는데 적 한 대여섯 명이 수류탄을 들고 오다가 그 중대 오물통이 있어요. 쉽게 말해 똥통 네네네. 만들어 거기에 네네. 빠졌어요. 얘네가 빠져서 대여섯 명이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 봤어요. 이학현 일병께서. 네. 그래서 다친 다리를 질질 끌고 가서 그 오물통에다가 수류탄을 까넣어서 몰살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적의 공격이 지금 11중대 3소대 정면으로 집중되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BAR 자동소총수였던 김명덕 일병이라고 있었는데 이제 완전히 람보같이 싸웠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BAR을 이렇게 허리춤에하고 막 좌우로 흔들면서 쐈대요. 그러다가 이분도 부상을 당했죠. 수탄 파편에 부상을 당했고 그러자 이제 분대장이 바로 BAR을 잡아서 계속해서 싸웠어요. 근데 이 사람이 파편 당해서 쓰러졌던 이 김명덕 일병은 부상당한 와중에서도 계속 수류탄을 까서 던졌다고 하더라고요. 적들한테. 그 다음에 3소대뿐만 아니라 1소대 방면으로도 적이 왔어요. 이제 1소대는 신원배 소위가 지휘하고 있었는데 앞쪽에 철조망이 또 파괴통에 의해서 완전히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베트콩하고 베트민군들이 막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와요. 근데 이때 침착하게 적들이 오기까지 기다리고 있었대요. 왜냐하면 여기가 어디였냐? 크레모아를 설치해 놓은 데였더라고요. 그래서 크레모아 이 반경 안에 들어오기를 침착하게 기다렸다가 크레모아를 격발하니까 반경 100m 내에 있었던 베트민군들이 완전 아작이 났다고. 근데 이 베트민군들이 독한 게 동료의 시체를 밟고 계속 넘어옵니다. 가장 그 베트민군들의 그 주 공격로가 3소대 쪽이었잖아요. 드디어 3소대 쪽이 뚫려요. 너무나 많이 들어와가지고. 근데 일단 뚫렸는데 워낙 우리 청년부대가 독하게 저항을 하니까 20m 앞에서 지금 계속해서 막혀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 참호 20m 앞에서 베트민들이 더 이상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 막혀가지고. 이게 최대 위기인데 3소대 쪽이 뚫리기 시작하는 게 이쪽으로 적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히 베트민 군들의 박격포가 우리 중대본부 지휘소 쪽으로 막 날아가요. 왜냐하면 지휘 기능을 마비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이 3소대 뚫린 쪽으로 베트민 군들이 들어와서 이제는 뭐가 시작되냐면 육박전이 시작돼요. 백병전.